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검찰 인사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속보로 방금 전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맨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보면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이겠어요? 바로 이성윤이가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그만두느냐, 아니면 승진하느냐, 이런 이 세 가지 갈래길을 생각해 봤었는데요. 역시나 하고 그대로 자리에 유임됐습니다. 이 이성윤을 유임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고검장 승진은 안 됐지만요, 웬만한 고검장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에 모든 핵심적인 중대한 민감한 수사가 다 걸려 있어요. 울산시장 선거 사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건들이 거기에 걸려 있고, 특히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수사하는 채널 A 사건도 바로 중앙지검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중대한 사건들이 다 이 중앙지검장의 손아귀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성윤이가 이러한 이 권력 수사에 대해서는 전부 깔아 뭉개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지금 현재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이 보틀렉이라고 하잖아요. 병에 목이 지금 꽉 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수사 뭉개기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1등가라고 하면 아마 2등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이성윤이가 그런 수사 뭉개기에 지금 선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2월 2일과 4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박범계를 만났을 때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다. 그래 리더십이 없고, 또 이 직원들이 그야말로 사퇴, 다 같이 동반 사퇴하자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집단 항의까지 하는, 그래서 전자결책까지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악화됐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이번에 인사 조치, 그야말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뭐 법무연수원 연구원 자리 하나 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유임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이제 검찰총장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충견이 없어요. 애완견이. 이성윤만큼 애완견이 없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 이제 7월 달이면 그만두잖아요. 그러니까 한 5, 6달 정도만 잘 버텨라. 그러면 총장 자리는 너한테 돌아가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변심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에서 이성윤을 유임시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찍부터 이성윤이는 영순이다, 검찰총장.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박범계가 최후 통첩했다고 했잖아요. 이성윤 유임이다, 이렇게 최후 통첩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후 했다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대로 살려냈다.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총장 대타로서는 이성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인사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대검 내 차장, 조남관 차장 이번에 또 어디로 바뀔 것이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추미애 편에 선 걸 알고 이 조남관 차장을 윤석열 총장 이성윤과 경쟁체제로 일단 영전을 시켰는데, 이번에 추미애가 윤석열 징계할 때 변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추미애 너 잘못하고 있으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밑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대로 유임을 시켰다. 이 조남관 차장의 유임에 대해서는 일반층 언론 보도에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하나는 이성윤이를 윤석열 총장의 1호 이제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또 조남관이가 지난번에 변심하듯이 이성윤이가 지금 남아있는 5개월 사이에 즉 어떤 변심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 변심하면 조남관이 살려줄 거야, 이러한 이 상쇄 효과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조남관을 살렸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검찰의 인적 자원을 볼 때 그래도 조남관 정도만큼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애완견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 시킬 만한 자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 위주로 하다 보면 충분히 있겠죠. 그런데 코드를 맞추냐 못 맞추냐, 딱 이것이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조남관은 그래도 현 정권 들어와서 국정원이 물갈이하고 국정원 검사장, 국정원장 3명 이 옥고를 치르게 하는데도 많은 산파역을 한 사람이 조남관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훈 바로 밑에서 서훈하고 조남관 둘이 국정원장 3명 이 감옥 보내는데도 유형 무형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도 역사가 밝혀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예요.
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여한 공이 너무 크고 또 조남관이가 가지고 있는 현 정권 비리와 관련된 의혹들도 또 상념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합리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남관 손대는 데는 좀 겁먹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 그래서 조남관은 살려줬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번 인사에서 중요한 것은 심재철입니다. 1인 5역을 했다는 징계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주연 배우서부터 감독에까지 이르기까지 5역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심재철인데요. 윤석열 몰아내려고 직접 감찰권도 행사하고 수사권도 행사하고 전부 역할을 한 사람 중에 대표 선수가 심재철인데 심재철이는 사실상 검찰국장에서 이 남부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검사장급이지만 지휘관이 됐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심재철이는 또 영전시켰어요. 이렇게 영전시킨 것은 애완견을학과에 대한 보상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남부지검장이냐? 남부지검에 지금 라임펀드 사태에 관한 수사가 맡겨져 있습니다. 라임 사태 이 정관계 로비 의혹 굉장히 중차대예요. 강기정 정무수석도 거기에 걸려들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왜 여당 정치인만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데가 남부지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지검은 정말 제대로 된 애완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치성 판단이 앞섰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심재철을 거기다 빼고 그 자리에 있던 이정수를 검찰국장으로 갖다 놨어요. 그럼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누구냐? 검찰국장이 누구냐? 이것도 애완견이에요. 이 이정수도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 징계할 때 진술서를 썼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애완견 했던 이정수를 또 법무부 검찰국장 즉 빅4 중에 하나인 요직에 발탁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인사 중에 중요한 것은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현재 무보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니까 이 무보직인 한동훈 검사장 사실상 이성윤이가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이 아이폰 이 포렌식 기술이 나올 때까지는 공모 혐의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지금 밀어제끼고 있는 뭉개고 있는 사람이 이성윤인데요. 이러한 이 한동훈 사실상 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한동훈이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박범계가 윤석열 총장 만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보직을 주지 않은 거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공석으로 있던 대검의 기조부장에는 춘천지검장이 갔고요. 그리고 춘천지검장에는 서울고검차장이 갔습니다. 그리고 김지용 고검차장이 말하자면 춘천지검장에 있던 이 조종태 춘천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는요. 고검장이든 검사장이든 승진 인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박범계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대검 기조부장 공석체제를 해소하고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체제정비 차원에서 일부 대검 검사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에 걸쳐서 6개월 단위로 인사한 점을 감안해서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은 월성원전 사건, 그 다음에 여기 수원지검장이 빠져 있어요. 수원지검장도 유임됐습니다. 수원지검장은 최근에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된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수원지검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수원지검장, 그 다음에 대전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은 이성윤이 유임시킨 것은 검찰총장 후보로서의 잘 관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대전 월성과 그 다음에 수원의 김학의 사건 그냥 둔 것은 이번까지 이 두 사람을 싹 다 갈아버릴 경우에는 이 유임시킨 검사장들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화살이 정권 심장부를 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쇄 효과를 감안해서 대전과 그리고 수원은 놓아뒀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수처가 3월에 발족이 되기 때문에 여차하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김학의 사건과 그리고 월성 원전 사건은 공수처로 3월 중에는 넘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진도가 나가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무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정권 코드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도 대전과 수원은 그냥 유임시켰다. 그래서 사실상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박범계 처음에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청문회 때부터 나는 검찰법에 나와 있는 대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에 한번 만나고서는 이거 협의가 그런 의미의 협의가 아니야. 그냥 검찰청법에 되어 있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평가절하했어요. 그리고 듣기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영락없는 시즌2, 추미애 시즌2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7월까지 윤석열과 그리고 박범계의 갈등 관계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이제 표출되게 됐고요. 또 한 번 이 검찰과 이 박범계의 중요한 갈등 상황에 관해서 제가 또 이 많은 이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갖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해서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그 깊은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미애보다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고 더 센 압박이나 마찬가지다. 모양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지만은 우리 국민 수준이 이러한 박근계식 계략, 지략, 음모, 기획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다. 속마음은 이미 다 들통이 났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다 들통이 났다. 그리고 공수처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인사를 하는 것 같다. 인사에 지난번에 추미애 때는 공수처가 없었잖아요. 굉장히 급했어요. 그러나 이제 박범계는 하나 의지할 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제가 시각에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요,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이제 외교안보 관계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지금 정의용이가 앞장서서 한미 훈련하면 안 돼. 이인영이도 마찬가지. 청와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국방부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도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핵미사일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구적인 비확산 제재를 위태롭게 한다. 이런 미 국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현 문재인 정권과 그다음에 이 바이든 행정부와 이 대북 정책을 우려하고 상당한 갈등이 얘기되고 충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굉장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관여했던 분인데요. 이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 차관보는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관여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즉 대화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새롭게 펼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압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할 만한 증거도 없이 트럼프 행정부에 김정은이 비핵화 추구에 진지하다고 주장했고, 북한의 조속한 관여를 희망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또다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 훈련과 관련해서요, 일본에 있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 신보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대대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라는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압박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남북 한미 간의 연합훈련의 중단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제기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김정은이의 뜻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총련에서 본격적인 국제 여론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 문제가요, 지금 더군다나 이 훈련이 본래 키 리졸브 훈련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 훈련이 3, 4월 중에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험 추가될 수밖에 없고, 또 이 김정은이도 이걸 보면서 대미 관계, 우리 한국 관계를 상당히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훈련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미의회 조사국이 지난 2일 날 한미 관계에 관련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거기에서도 연합훈련 재개가 이 한미 간의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행을 할 경우에는 미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합훈련은요,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대북관계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은 대중관계 측면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에 굉장한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 폭격기 B-1B 랜서 이 폭격기가 75년 만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인도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45년 10월 달 이후 처음인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그만큼 인도가 인태 전략, 그리고 이 쿼드라고 하는 이 안보 협의체에 인도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인도의 군사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고, 그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하나의 중대한 시그널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은 물론이고 쿼드에 관해서도, 즉 4개국 안보 협의체에 동참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갈등 요인이 지금 살아있다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는 원전과 관련된 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단체가요, 사실상 이 임종석 청와대 실장, 장하성 실장한테 그동안에 원전 건설, 즉 북한 원전 건설을 지원하자, 요렇게 제안하는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러한 제안을 묵살했는데 지금 산업부에서는 몰래 북한에 원전 지원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현 정권이 얼마나 참 이율배반적이냐. 이렇게 해서 북한 원전, 우리 국내는 탈원전 하지만 그 대신에 북한에는 좀 원전을 지어서 원전 산업을 그렇게 완전히 죽이지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이 북한 원전 건설을 제기했던 이런 탈원전 단체에 대해서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러한 단체에 관해서 사찰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고, 이 단체 측에서는 배신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해서는요, 이 서민 단국대 기술중학과 교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조국 이 흑서의 공동 저자죠. 이 서민 교수가 비판적으로, 그러면 이 노는 공무원, 산업부의 노는 공무원이 만들었다는 게 북한 원전 파일이냐? 근데 그 북한 원전 파일이 핀란드의 신이 와서 삭제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해명이 굉장히 보면 그야말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명을 내놓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프닝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정부가 선전하듯이. 그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제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MB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내림 때, 즉 신의 내림을 받아갖고 삭제를 했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거를 저 윤건이는 다 소설 쓰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소설이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관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까지 자신만만했어요. 이 정도가 되면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꼭 바란다. 해프닝으로 그냥 덮어두자. 예.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해프닝으로 쟁점화하는 것이야말로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반어법적으로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원전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나의 이적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분노한다. 그래,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라. 이 구시대적인 유물 정치다. 유물 정치의 잔재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했다. 이런 것까지도 이 청와대 비서진이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격노했다라는 말을 청와대 보좌진한테 한 게 맞는지, 굉장히 참 저는 그 수준이 무능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보좌진도. 예. 자, 대통령도요, 이 법학자들과 또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다툼은 있긴 있지만 대다수서는 대통령도 선출된 공무원이라고 봐요. 예, 선출된 공무원. 그러면은 선출된 공무원은 누가 뽑았다는 거죠? 국민이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뽑아준 국민한테 감히 대통령이 화를 내느냐?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조차도 모르는 거 아니냐? 예. 어떻게 국민이 주인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한테 격노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경로하려면 공무원들은 계급이 있잖아요. 공무원, 최고의 공무원은 대통령이니까. 공무원한테, 화를 내고 경로했다. 요것은 뭐 있을 수가 있어요. 장관이 밑에 부하들한테 화내는 것처럼. 그야말로 국민의 그것도 잘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정책 코드와 맞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경로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말이죠. 중앙일보 보도 내용인데 대통령이 언제 분노하고 경로하느냐. 하나의 공식이 있다. 공식이 드러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일보의 분석을 보면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적폐청산 등 정권이 기반이 되는 핵심 가치들이 도전받았을 때 문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북 정책이나 방역 등 자신이 애착을 갖는 정책에 대해서 도전할 때 또 문 대통령은 참지 못하고 경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경로와 분노, 국민을 향한 것이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요. 이 공직자로서 이 국민에 대한 선출된 권력의 최고 정점으로서 국민에 대한 이 서비스 정신, 즉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 서번트, 국민을 그야말로 최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이 정신적 자세도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경로했다고 하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측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는 정치적 효과보다는 국민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측면에서 경로 좀 관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많이 오늘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 시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여러분과 생각이 같으면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